오늘 대법원 판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고된 판례인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그런 판례인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요 사건은 언제 선고가 됐냐? 9월 10일. 따끈따끈하네요. 네, 대법원 사건인데요. 사건 자체는 이제 중개업자 상대로, 그다음 또 중개협회까지 끼워서 그런 손해배상을 해달라. 소위 말하면 이제 중개사고거든요. 당신 중개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어서 피해를 입었으니 너한테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협회를 끼워서 협회는 공제금 보통 1억 원이잖아요. 네, 1억 원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제 그 구조를 한번 좀 설명해 보자 그러면 네.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원고가 이게 울산이네요. 울산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이게 느낌상으로는 주거용 주택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읽어봤잖아요. 네. 주거용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거용 소유자로서 2018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건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직원이겠죠. 이 공단의 직원. 맞습니다. 예. 네. 에너지공단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을 에너지공단으로 해가지고 직원이 아마 살고 네. 전세 형태로 네. 아마 뭐 기숙사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 원고는 그 집주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20년 5월달 한 2년 좀 안 됐죠, 그죠? 네. 그 5월달 무렵에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매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피고입니다. 피고 1. 피고 2는 중개협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피고 1의 중개로 20년 5월 달에 소의 1과 이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대금 2억 8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의 1이 이제 매수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수인. 자, 그러면 2억 8천에 매매를 했는데 지금 세입자가 보증금이 2억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2억 원은 그냥 인수하고 떠안고 네. 나머지 8천만 원만 실제로 주고 주고 받고 해서 이제 계약이 끝 이전 등기하고 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의 일에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발생을 했는데 네. 이 소의 일 매수인이 소유자가 됐으면 보증금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보증금 제대로 책임 안 지고 그냥 2억 5천만 원 저당을 잡혀 버렸습니다. 저당을 잡혀 버렸어요. 그 저당을 해준 사람도 웃기네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저당 해준 사람이 그런 권리관계까지 다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매매대금 2억 8천짜리 그 부동산에 지금 채권 최고액 2억 5천짜리 저당 하나, 그다음에 1,200만 원짜리 또 하나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 외관상으로 좀 많이 됐죠. 그렇죠. 더구나 세입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2억짜리 보증금이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보증금을 제대로 책임을 못 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어디서 받을까 고민하다가 이 세입자는 지금 마침 서울보증보험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들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못 받았으니까 안 주니까 보험금 내줘라고 해서 당연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이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 원 지급하고 나서 이제 원고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원고는 적겠죠, 그죠? 그렇죠. 원고는 적고, 그러니까 결국 원고가 지금 그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그런 케이스가 이제 됐는데, 네. 자, 이걸 한번 복귀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중개업자가 좀 끼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세입자를 낀 아파트라고 네. 생각해 보시죠.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데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매매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빼고 나머지만 주고받고 이전 등기를 끝냈다.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세입자가 만약에 전 소유자, 자기가 임대차 계약 체결했던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제 좀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두 사람 사고 파는 사람들의 계산은 매수자한테 청구하는 걸로. 그렇죠. 또 그렇죠. 두 사람 간에 약속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처럼 어쨌든 세입자는 지금 매수자가 책임을 못 져주니까 못 져주니까 그 매도자한테 자기 계약했던 임대인한테 청구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 버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복잡해졌군요. 네. 그 전 소유자한테 청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보증보험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서울보증보험이 꼈는데 서울보증보험도 생략한다면 그러니까 세입자가 결국은 전 소유자한테 달라든 겁니다. 보증금 달라. 내 보증금 너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된 경우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거든요. 왕왕 발생해요. 근데 이제 요런 사태를 과연 중개업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요게 쟁점이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중개업자의 책임을 떠나서 우리가 앞부분, 그러니까 이야기할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구조, 세입자 보증금을 떠안고 그냥 자녀 매매대금 일부만 받고 넘겨주는 이런 구조에서 그러니까 전세 끼고 매매, 그러니까 갭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구조에서 혹시 주의할 게 없는지, 뭐가 지금 잘못된 건지, 관행도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 네. 그다음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이 공인중개사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네. 이게 이야기가 이제 쟁점이 두 가지라서 좀 재밌습니다. 법적으로도 하면 고민해볼 법한 충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입자가 지금 원래 매수자한테 안 가고 매도자, 임대인, 계약했던 임대인한테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는 왕왕 있거든요. 왕왕. 아, 그래요? 있죠. 왜냐면은 우선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 중도 해지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세입자가 나 바뀐 소유자 인정 못하고 그냥 중도 해지하면서 너한테 받겠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처럼 지금 임차인이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될 그런 그 구조도 아니에요. 당연히 승계되는 구조도 아닌데 물론 이제 그 임차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나 그냥 이 매수인한테 받을랍니다. 라고 해서 자기도 동의해 버리면 넘어가는 거죠. 매도인은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매수인은 담보만 잔뜩 잡히고 돌려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력이 없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승계가 당연히 이제 일어나는 구조. 우리가 당연 승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는 이런 세입자들은 그냥 주민등록하고 이사만 하면은 대항력을 생기니까 소유자 바뀌면 당연히 글로 넘어가는 구조인데 이거는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 승계도 안 되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이게 구조를 2억 8천 매매 대금에서 세입자 보증금 2억 빼고 나면 8천만 받고 넘겨받는 이런 구조가 되려 그러면 조금 더 뭔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까 지금처럼 이 세입자가 느닷없이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중개업자도 그래 마찬가지죠. 그렇죠. 중개업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입자가 매도인한테 돈을 달라. 내 보증금 책임져줘. 저 매수자 저 모양 아니냐.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똥이 튀는 경우를 가정한다면은 생각할 게 좀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러네요. 네. 중개할 때도 그런 거를 적어놨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중개업자 부분을 빼더라도
자, 그럼 결국은 이런 구조에서 불똥이 어디로 튀겠습니까? 매도자, 그렇죠. 매도자가 튀잖아요. 그 매도자가 이걸 소위 말하면 단돌이 하려면 이 뒤탈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구를 써야 되겠죠. 문구 써야 되고 세입자 동의를 좀 받아야 돼요. 세입자를.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저기 정상적으로 두 사람 간에는 합의를 했는데 나는 저 바뀐 소유자 인정 못한다. 나는 그냥 중도해지하고 돈 달러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지금처럼 대항력 없는 세입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려면 매도자가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매도자가 세입자를 넣어가지고 주인 바뀝니다. 여기 임대차 계약서 새로 쓰세요. 이렇게. 아예 새로 쓰게. 네, 새로 쓰게 하는 게 확실하죠. 아니면 임대차 승계에 대해서 동의한다. 매도자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딱 확인서를 받거나. 이제 공인중개사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이 사건에서 1심법원, 이제 원심법원, 2심법원입니다. 2심법원은 중개업자 잘못이다. 당신이 직업인으로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가 환기를 못 시켜주고 했던 것은 너 잘못이다라고 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걸 파기했어요. 파기해서 중개업자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개업자가 만약에 뭐 책임을 떠나서 중개업자도 이제 제대로 하려 그러면 똑같은 이제 조치, 예를 들면 임차인을 넣어가지고 임차인한테 확인서를 받아오든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쓰게 하든 아니면 이거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좀 조치하세요 라고 주의를 환기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러겠네요. 그죠? 그래야 이제 이 지금처럼 뭐 중개업자가 실제로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떠나서 중개업자한테도 불똥이 안 튀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이런 건 중개업자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갭 투자라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보증금 끼고 막 매수해가지고 나중에 보증금 올려서 팔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다 그냥 요즘 그냥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매매 형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요번에 정확한 판결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과연 이게 대법원 판결이 없다면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이게 중개업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저 역시 확신이 좀 안 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조금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기준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개업자도 좀 잘 보셔야 되고 우리가 어쨌든 이런 거의 대부분 보증금인 그죠? 매매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증금으로 이루어진 갭 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거의 다 뭐. 그런데 그 세입자가 나중에 그 매매 계약을 인정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제 난 매수자한테 안 받고 종전 매도자한테 받겠다. 이렇게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매수자의 자력이 불충분할 때가 특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빌라 같은 경우는 진짜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도자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이런 거래를 하게 되는 중개업자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물론 이제 법적 책임은 지금 없다라고 났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손님이 의뢰인이 피해를 안 입고 뭐 좀 이렇게 매끄럽게 안전하게 거래가 마무리돼야 중개업자 마음도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소송에 휘말리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데 자, 요 사건의 이제 핵심은 과연 중개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 요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해볼 텐데요. 자, 어쨌든 2심 법원은 중개업자 책임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심 법원은 대법원은 중개업자 책임이 아니다.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심은 피고 1이 중개업자입니다. 이 사건 임차인 동의가 없을 경우 소의 1 매수자입니다. 매수자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세입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냥 소유권만 바뀐다고 그래서 채무가 넘어가는 구조는 보증금이 넘어가는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원심이 볼 때는 2심이 볼 때는 중개업자가 그거는 예상할 수 있었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이 중개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채무인수가 잘 안 될 불가능한 이 상황,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비책,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한다거나 세입자한테 확인서를 받아온다거나 요런 그 대비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그냥 무단으로 그런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원심 판단도 사실은 이제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중개업자는 왜냐하면 거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문가잖아요. 거래 전문가이기 때문에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그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이 잘못된 판단이다.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개업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의뢰인한테 위임을 받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했잖아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업무를 해야 된다. 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원칙적인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은 이 중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법률 행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권리관계에 대해서 뭐 소개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사실행위, 뭔가 주선하고 요런 부분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에서 이야기하는 법률 사무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구조가. 요런 법률까지는 좀 하긴 좀 그렇다, 서비스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시면은 이 부동산 매수자가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이런 경우에 당사자와 의사, 그다음에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그다음에 임차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에 따라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 면책적 채무인수냐 아니면 이행인수냐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인수의 요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자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아니다. 야, 그래도 조금 좋게 봐준 거네요. 공인중개사에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개업자가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를 설명을 안 해줬다 그래서 중개업자 잘못이야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보면은 뭔가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또 다를 수 있는. 예를 들면 요거 요렇게 알았으면서 서로 매매하고 하면은 당연히 보증금 채무는 없어져요. 라고 적극적으로 잘못된 설명을 했다거나 하면은 그건 잘못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안 하면 혹시 나중에 불똥이 튈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이제 원심 판결이 파기된 이런 사례입니다. 와, 이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이제.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세입자한테 뭐 확인서 받는다거나 또 적극적으로 매수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계약서 쓴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 없이도 별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대부분은 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그 집의 권리가 그 가치가 보증금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세입자가 웬만하면은 그 집을 가지고 경매를 넣든지 이렇게 하지
매도자한테까지 넘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는. 예.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된 게 바로 이제 최근에 들어진 전세 사기, 갭 투자 깡통, 꽉 찬 전세. 예, 예. 네. 그 사기가 창궐하면서 세입자는 가만히 있는데 집주인이 쥐들끼리 사고 팔고 네. 이게 매수자가 그 소위 말하면 신용불량자 네. 이런 바지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서 받을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근데 또 집값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경매너도 못 받을 것 같고. 못 받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한테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임차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매도자한테 갈 수밖에 없죠 또. 이 상황이 면책적 채무 인수도 안 되는 그런 구조라서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어쨌든 첫 번째는 이게 이렇게 그냥 뒤처리를 안 해놓고 단돌이 안 해놓고 그냥 매매 계약만 하면 큰일 나겠구나. 홀랑 팔아먹고 나 몰라라 하면 그냥 잡히겠군요. 네, 매도자한테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거 뭐 거의 매매 대금의 대부분을 또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중개업자의 어떤 책임 범위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꼭 해줘야 될 영역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본인 생각에 이거 뭐 매매하면은 이제 보증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끝난 겁니다.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헛소리.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하면은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두 가지가 이 사건의 큰 시사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